예, 안녕하세요. 저를 그렇게 초대해 주신 건국대 모빌리티 인문학 연구원 선생님들에게 감사드리고, 제가 오기 전에 어떤 활동을 하시고 특별히 영상 촬영을 하신다니까 긴장해서 지금 이제까지 어떤 발표와 강의 또 학회 활동을 하셨는가를 봤더니 엄청나게 많은 이론적이고 또는 새로운 트렌드들을 많이 소개하는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인류학자이고 동시에 여성학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경험과 현장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한국에 살고 있는 난민 여성의 아래로부터 초국주의, 그래서 Transnationalism from Below라는 개념으로 뿌리와 여정 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잠깐 발표를 드릴 건데요.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뭐냐면 사람들이 문화를 정체성으로 그냥 동질을 한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구나, 한국 정체성, 한국인 정체성, 한국 문화 이런 것들 사이에 균열과 그 다음 비연속성이라는 개념 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더 넓은 범위에 매우 모호하고 또 매우 뿌리 문화에 기반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인류학자로서 문화를 연구하는 저는 문화라는 것이 얼마나 유동적이고 또 관계적인 것이며 동시에 어떤 끊임없는 장소의 이동성을 통해서 계속 교섭하거나 강화되어지는 어떤 실천행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준비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강의의 주요 목적은 한국에서 난민에 대한 연구가 경험 연구가 그렇게 많이 일어난 것은 아니고, 역사적으로 난민 할 때는 정치적 난민, 망명자 아니면 특별한 종족이나 신분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던 자, 그래서 남성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데, 그래서 남성 성인의 경험들을 통해서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한국에 살고 있는 많은 여성과 난민 아동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죠. 특별히 난민 여성들이 젠더나 인종이나 계급이나 종족성의 다중적인 억압 상태에 놓여 있는 교차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들의 경험을 설명할 때는 단순히 젠더 문제로도, 단순히 난민의 문제로도, 계급 문제로도, 종족 문제로도 환원되어질 수 없는 복잡한 경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난민 여성 또한 딜레마가 있습니다. 난민 여성은 사실은 인구 재생산을 하는 존재잖아요. 난민 여성은 문화적 소수자이고 사회적 소수자이기 때문에 어떤 이주지에서 또는 정착지에서 자기의 본국의 뿌리를 운반하고 그것을 출산과 아이들의 사회화를 통해서 자신의 문화를 다시 재정착시키는 재생산자의 역할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난민 여성이 본국의 뿌리를 이주한 국가에 또 운반하는 문화적 재생산자인 동시에 계속 이동하는 경로 안에서 경유지, 체류지, 목적지에서 또는 다양한 디지털 공간 또는 현재 살고 있는 어떤 특정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문화를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갱신하고 포기하거나 또는 강화하는 복합적이고 유동적인 삶의 전략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본 발표가 난민 여성이 어떻게 박탈과 확장이라는 이동성의 조건 하에서 아래로부터의 초국주의를 실천해가는 것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제가 쓰는 개념인 아래로부터의 초국주의는 Transnationalism from Below는 Transnationalism from Above하고는 조금 반대되는 좀 관계적 개념으로, 원래 아시겠지만 스미스하고 구아니조의 트랜스내셔널리즘에 대한 책에서 설명해내는 개념입니다. 트랜스내셔널리즘 from above는 전 지구화되는 금융경제가 어떻게 동질적인 강압적인 조건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세계은행, IMF 또는 다국적 기업, UN 이런 식의 초국적 엘리트 기관들이 구성해 나가고 있는 평준화되고 동일화된 조건에 의해서 구성되어지는 초국주의입니다. 반면에 트랜스내셔널리즘 from below는 이 엘리트가 아닌 비엘리트 인간 행위자들이 자신들의 생존과 교섭력을 확장하기 위하여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어떤 구체적인 실천을 해나가는 일련의 과정들을 얘기하고, 이런 구체적인 실천이 어떤 상황에서는 굉장히 규모가 있는 어떤 인간 행위의 집단적 행위로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아래로부터 초국주의라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2018년 예멘 난민 사태를 한번 복귀해보고 싶습니다. 한국인들에게 가장 많이 난민 이슈를 쟁점화시킨 사건이기도 하죠. 저처럼 오랜 기간 난민 연구를 했던 사람은 예멘 난민이 요번에 상당한 규모로 왔구나,
이 정도로 생각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지만 예멘 난민 사태가 집단적이고 대량화된 난민이 제주도를 통해서 경유하여 본국에 왔다라는 것이 우리가 유럽의 난민 사태를 봤던 어떤 이미지를 환기시켰습니다. 어떤 주변적인 섬을 통하여 아프리카나 아니면 경유하여 그리스나 이런 데 또는 터키 이런 데를 경유하여 유럽의 본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소위 밀양 난민, 밀항하여 하는 난민들, 이런 대량 난민 사태를 리마인드 해주면서 엄청나게 많이 한국의 정치학 구도 안에서는 상당히 이견이 있고 경합해왔던 세력들이 단일하게 뭉친 경우죠. 우파 정치 집단, 근본주의 기독교, 청년, 또 일부 페미니스트를 포함한 여성들 간의 위험한 연대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건 김남희 선생님의 인용입니다. 보시면 그때 당시에 이런 현수막이 많이 걸렸어요. 혈기왕성한 20대 남성, 예멘 남성이죠. 근데 예멘 그 540명 중에 85%가 남성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혈기왕성한 20대 남성, 난민만 오는데 여성 안전 누가 책임지냐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통해서 우리가 복잡한 경계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어떤 사유를 하게 만드는데, 이 세력들이 낯설지만 함께 연대한 거죠. 그래서 당시의 페미니즘 운동에서는 이미 한국 남성들의 디지털 성폭력부터 시작해서 교제폭력 등 많은 이슈가 있었고, 안전에 대한 엄청난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중 페미니즘에서의 이 안전에 대한 많은 염원이 어떤 부분에서 난민들을 반대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됐죠. 한남도 힘든데 예남이 웬일이냐 하면서 가중된 어떤 성적 폭력이라는 개념으로 상상하게 만들면서 이 성폭력의 위험과 안전에 대한 열망을 희구하는 다양한 어떤 입장들이 존재했지만, 이제까지는 별로 그렇게 난민 이슈가 종교적 이슈로 대두되지 않다가 근본주의 기독교에서 무슬림들의 이제 확장성에 대한 엄청난 많은 이제 대항과 반대를 통하여 마치 자신들이 한국 여성의 성적 안전을 보호한다라는 보호자, 가부장적 보호자의 입장으로 또 나서게 된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서 예멘 난민은, 예멘의 전쟁 상황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2013년 난민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난민 인정 절차를 안전하게 수행하고 난민 인정을 받든지 아니면 인도적 체류자 허가를 받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그 과정을 6개월 동안 아주 공정하게 경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난민은 비호하기로 약속했잖아요, 한국 국가가. 그래서 비호 신청자, 보호와 안전을 신청해야 될 예멘 난민이 잠재적인 성폭력의 가해자로 지위 역전이 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식의 난민, 무슬림, 그 다음에 남성성, 이런 것들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난민 신청자, 난민 인정자의 20%가량은 여성이고요.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예멘과 시리아 또는 미얀마 이런 데서 난민 인정을 받고 한국에 살아가는 난민 가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식의 과도화된 재현체제 안에서 설명되어 줄 수 없는 난민 여성과 아동들의 경험을 제가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난민 하면 한국에서는 거의 인종적 개념으로 취급되어지고 있죠. 난민의 사유가 뭔지, 난민이 어떤 출신을 갖고 있고 종족과는 상관없이 난민을 하나 우리와 아주 이질적인 인종 범주처럼 구성해가는 본질주의가 엄청나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종주의자, 너 인종주의자지 하면은 엄청나게 부정합니다. 인종주의는 단순히 신체적인 기표만으로 차별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가장 저열한 수준의 차별주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인종주의자로 낙인 찍히는 것을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거부합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에 등장한 유럽에서의 반난민 담론은 분명히 인종주의적 특징을 갖고 있는데, 나는 이 사람이 얼굴 신체색이 다크하다라고 거부하는 거 아니야. 난 이 사람이 우리보다 다른 인종이라고 거부하는 게 아니야. 내가 무슬림 난민을 또는 무슬림 이민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들이 갖고 있는 유전적 신체적 특징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사용하는 그들의 문화, 그들의 언어, 그들이 가부장적 성역할, 종교, 의식주 습관 등 이 문화적 기표가 소위 보편적이고 공화주의적 시민성을 구성하고 있는 유럽의 시민성에 부합되지 않고 양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의 문화를 각자의 나라에 가서 실천하고 경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방식의 문화를 중요한 이유로 삼는 신인종주의 담론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한국에서 예멘 난민이라든가 시리아 난민을 반대하는 것도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보편적 시민성의 기호 아래 우리는 그들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인종 관점 또는 종교적 관점에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특정 문화가 도저히 양립하기 어려운 반인권적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인종주의입니다. 왜 이것이 인종주의적 특징이냐면 어떤 특정한 나라에서 뿌리 문화를 갖고 온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 절대 협상 못한다, 절대 우리와는 양립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전 세계의 이민자들이 엄청나게 다른 문화와 다른 시민권의 영역 안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수용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민자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정착과 자기 문화의 보존이라는 두 가지, 정착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적응하고 끊임없이 주류 문화를 배워야 하지만 동시에 자기의 갖고 온 운반한 뿌리 문화를 완전히 폐기하기 어려운 복합적이고 이중적인 상황에 있다고 하는데, 이 반난민 담론으로서의 신인종주의는 일단 영국에 사는 파키스탄 5세대 또는 영국에 사는 인도인 6세대, 시리아 난민 2세대, 이런 세대적이고 정착의 오랜 역사성과는 상관없이 이들이 열등한 문화적 기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살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그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 차이를 강조하는 것이 순수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문화적 차이는 새로운 방식으로 당신과 나는 절대 양립하거나 협상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본질적인 우등과 열등의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 한국의 반난민 담론도 지금 이런 성격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학자인 제임스 클리포드가 얘기했던 트래블링 컬처라는 개념을 저는 좀 생각하고 싶은데, 이런 방식의 본질적이고 고정적이고 반시간성, 반역사성을 갖고 있는 문화 개념을 좀 더 비판적이고 개방적인 방식으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문화는 동질적인 단위로 사유해서는 안 되고, 문화를 고착화하고 어떤 특정 문화 내부의 차이와 다양성을 억압하면서 사유하는 것. 시리아 문화 안에서도 젠더나 계급에 따라 다양성이 존재하겠죠. 하지만 그것을 단순히 아주 가부장적 문화라고 규정해 놓으면서 어떤 형태의 문화적 차이를 열등과 우등의 기호로 환원시켜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문화는 일종의 트래블링이다. 이 어떤 특정 문화권의 사람들은 계속 장소를 이어가고 또 디지털 영역의 상상적 사회적 세계와 접속함으로써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지를 결정하는 루트, 여정을 걸어가는 존재이다 라고 트래블링 아니면 루트 이런 개념을 통하여 문화에 대해서 좀 더 개방적인 생각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동성이 너무나 일반화된 시대에 한편 사람들은 분명히 뿌리 뽑힘의 정서를 느끼기도 하지만 새로운 이동의 장소에서 새로운 역사와 문화, 사회적 관계들과 접속하면서 구성되어지는 여정 속의 문화 실천, 이런 것들에 주목하는 것이 현재 인류학자들의 관심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문화권에 태어났기 때문에 동질적인 형태의 가치관을 갖고 정체성을 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문화나 정체성을 순수한 원형 그대로 보존 혹은 실천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얘기겠죠. 상대적으로 또한 지위가 없는 난민이나 이주민들은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계속 경유지, 체류지, 목적지, 그리고 디지털 세계라는 다양한 시공간에서 자신의 문화를 수정하고 갱신하고 포기하고 복합적이고 유동적인 삶의 전략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 중의 상태, 이것을 저는 난민 여성들의 문화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클리포드가 루트라는 말을 쓸 때는 루트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경험하는가에 대한 복합적 권력 조건에 대한 이해를 갖지 못했어요. 남성 인류학자라 그런지 모르지만 사실은 난민 여성의 경험을 하려면 어떤 박해의 성격이냐, 어떤 트라우마를 겪었냐, 어떤 친민성의 욕구가 있냐, 그 경유지에서 또는 나오다가 성폭력을 경험하지 않았는가, 젠더 불균형을 어떻게 해결하고 해석하는가, 종족적 박해, 경제적 위계, 나이 등에 의한 복합적인 교차 권력 하에서
난민 여성이 어떻게 자신들의 취약한 법적 지위, 경제적 불안정성, 가족 재구성의 욕망과 교섭하며 지속적인 이동과 여성의 조건과 협상하고 있는지, 이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 중요하게, 루트를 또한 중립적이고 어떤 일반적인 과정이 아니라 이 여정을 누가 어떤 방식의 권력관계와 조우하면서 경험하고 있는가가 또한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한국 내 난민 여성의 존재 조건과 경험을 이 루트의 개념을 통하여 좀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제 발표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일단 난민 여성의 복잡한 지위에 대해서, 법적 지위뿐만 아니라 난민 여성들의 성폭력 경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어떤 인포메이션을 갖는 게 좋은데, 현재 국제적 난민 인정 절차의 난민 사유는 5개입니다. 인종, 종교 또는 국적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두려움 때문에 본국에서 비호를 받지 못하여 망명이나 탈출을 통하여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을 주장하는 어떤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는 젠더 박해 항목이 없습니다. 젠더 박해 항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젠더 박해 당한 사람들은 이주를 못하냐, 난민 신청을 못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난민 사유가 충분히 근거가 있으면 유럽과 미국 여러 나라에서는 젠더 박해를 난민 사유로 갖고 있죠. 그래서 인신매매를 당했던 여성, 구조된 여성, 할례를 피해서 다른 나라로 가는 여성, 조혼을 피해서 가는 여성, 성적 지향 때문에 가는 사람, 또는 많은 국가에서 또는 점령군들이 탈레반 보셨죠? 교육을 금지합니다. 그러면 교육에 대한 욕망 때문에 다른 나라로 탈출하는 여성들이 상당히, 청년 여성의 수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분쟁 시 여성 경험은 어떨까요? 남성은 군인으로 또는 다양한 형태로 전쟁에서 싸우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나라로 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성에게 정치적 박해는 굉장히 성폭력으로 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족 간 분쟁에서 다른 종족이 전쟁 시에 여성들에게 너의 자궁에 나의 어떤 새로운 뿌리를 심겠다라는 성폭력이라는 거, 그 다음에 체포나 도망, 피신 과정에서 다양한 성폭력을 경험하는데, 이 성폭력이라는 것들이 단순히 젠더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파트너가 정치적 망명자였다거나, 그러면 너 남편 지금 어디 갔느냐, 이런 것을 불개하기 위해서 이런 성폭력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다양한 방식, 여성 자신이 정치적 리더가 되었을 때도 남성에게 보다는 여성에게 성폭력의 방식으로 모욕을 주고 지배하는 그런 것들이 이미 일어난다는 건 다 아시겠습니다. 그래서 난민 여성을 그냥 남성을 따라오는 가족에 기반해서 의존적인 난민으로 보는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난민 여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루트를 경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분위기가 있겠죠. 그런데 최근에 글로벌 난민 액티비즘 영역에서 이제까지 난민 여성들의 목소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말랄라 유사프자이 등 노벨 평화상도 받고 이런 여성 청소년 난민들이 엄청나게 등장하면서 이들의 스토리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 번역도 되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여성 청소년이 난민을 대표하면서 젠더와 난민성과 그들의 신분성, 이런 교차적 지위를 가지고 난민 정치 액티비즘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난민 대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젠더 폭력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에 대한 열망 때문에 어려운 난민의 길을 걷고 있는 여성 청소년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난민 여성을 볼 때는 항상 난민 남성들은 제가 연구를 해보면 가족, 사적 영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했는가, 내가 미얀마 정부 그 군사 정부와 어떻게 싸웠는가, 내가 어떤 부분에서 친족 마이너리티로서 어떤 방식의 박해를 당했는가 하고 매우 공식적인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난민 여성들은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 비공식적 영역과 공식 영역의 경험의 분리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난민 여성의 얘기는 조금 더 공사 영역을 아우르거나 횡단하는 복잡한 경험과 존재 조건 안에서 난민 여성의
일종의 루트의 문화적 실천이 구성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난민 여성의 문화 실천은 뿌리를 운반하는 사람과 뿌리 안에 그대로 갇혀서 뿌리 그대로를 이식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 여정 사이에서 자신의 문화가 어떻게 취급받고 대우받고 내가 어떤 문화적 실천을 할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모색하는 여정 사이의 어딘가에서 이들이 문화적 실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난민은 특별히 이주자 중에서 특수한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탄생한 곳과 마지막에 내가 죽어서 묻힐 공간이 다를 거라는 엄청난 공포를 갖고 있어요. 보통 이주자, 경제적 이주자라든가 유학이나 아니면 사업을 통해서 하는 이주자들은 어느 순간 이주의 목적이 달성되면 내가 어떤 나라를 택해서 본국에 갈 수도 있고 뭐 제3의 나라에 갈 수 있다 해서 탄생과 묻힘이 거의 불일치하지 않을 거라는 상상력을 갖고 있지만 난민은 자기 국가나 지역에서 박탈당한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베리얼 장소에 대한 엄청난 욕망이 오히려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주자 연구를 할 때 질문에서 어디에 묻힐 거냐, 묻히고 싶냐 라는 것을 질문해 보시면 이들이 얼마나 회귀의 욕망을 갖고 있는지를 좀 아실 수 있는데, 그래서 난민은 엄청나게 현재의 국가에, 자기가 떠나온 국가에 인권이나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귀환이 불가능합니다. 귀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회귀에 대한 상상적 욕망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늘 어떤 특정한 시점에 회귀해야 한다 라는 생각도 갖고 있는 특별한 이주자의 정서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난민은 수가 대규모이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한국에 있는 난민들은 난민 인정자가 3,000명도 안 되고 난민 신청자들의 숫자를 포함하면 많은 숫자가 있겠지만 특별히 종족적으로 다양하고 또는 난민 사유가 다 다양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다양한 국가에서 분산 가족으로 살고 있고, 그래서 가족이 계속 끊임없이 분리되어지고 디바이드 된다라는 것 때문에 가족 욕망 또한 가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 유지 능력이 엄청나게 약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족 안정성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가족 안정성을 누가 구성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가족이 안정되고 가족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려면 내가 이주지에서 나의 아이를 낳아야 되고 나의 가족을 구성해야 되고 그 아이를 특정한 방식으로 사회화시켜야 되고 그 아이의 안녕과 심리적 어떤 행복을 위해서 엄청나게 다양한 자원들을 끌어들여서 소위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구성하려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인 남성들의 가족 유지 능력은 상당히 그렇게 여성들보다는 강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한국에서 싱글맘 난민들이 많이 있는 것도 남성들은 경제적 조건이 좋아지지 않거나 자기가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해서 가부장 또는 생계부양자로서의 능력이 없거나 했었을 때는 쉽게 가족을 떠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이 가족 안정성을 만들어내고 열망하는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뿌리 문화의 어떤 부분을 적극적으로 갱신하거나 사용하거나 운반하는 경향 또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수자로서의 생존 메커니즘으로서 난민 여성들이 출산을 많이 하고 또 문화 재생산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자녀들의 사회화 과정에서 너무 한국 사회에 빨리 동화될까봐 끊임없이 그들에게 본국의 문화나 또 자기 종족의 어떤 의례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원합니다. 또 이주지에서의 새롭게 획득한 가치, 특별히 한국에서는 교육이 중요하다, 학력이 없으면 무시당한다, 그런 개념들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주지에서의 새로운 가치와 규범과 규칙을 적극적으로 또 수용하면서 어떤 형태의 가족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굉장히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트랜스내셔널 프랙티스조차도 끊임없이 경제적 불안정성, 법적 난민 지위를 못 받았을 때의 어떤 법적 불안정성 또는 자기의 문화적 불안정성이라는 총체적인 삶의 프리캐리티, 불안정성으로 촉진되어지는 초국적 존재성으로서의 실천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시리아 난민들도 보면 시리아 난민이 한국과 시리아에 남아있는 이중적 관계가 아니라 시리아 난민이 이미
아시아의 다양한 일본 포함해서 여러 나라, 이집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그 다음에 알제리 여러 나라에 분산돼 있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과 소통하면서 아 지금 난민 인정을 받기 쉬운 나라가 어디지? 아 그러면 영국에서는 이런 식의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서 디지털 커넥티비티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초국적 실천 행위를 하면서 지속적인 이동의 탐색 또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한 그래서 난민 여성의 문화 실존의 또 다른 측면은 분명 뿌리를 그대로 옮겨왔다라고 생각하지만 뿌리는 끊임없이 뿌리 문화는 갱신되어집니다. 만약에 하지만 그들이 난민 여성들의 경우에 고학력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대졸 출신이. 한국에서 그 학력 전혀 인정되지 않죠. 그 다음에 그 본국에서는 변호사였습니다. 본국에서는 간호사였습니다. 전혀 경력 자원이 무용합니다. 쓸모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주자와 난민의 학력과 경력을 한국의 비슷한 수준으로 걸맞게 통역하고 중재해주는 그런 일종의 통합정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전문성을 갖고 난민으로서의 적극적인 정치적 의지가 있고 어떤 부분에서 4개국어, 5개국어, 콩고 난민의 경우에는 프랑스어, 영어, 뭐 다양한 언어를 한다 하더라도 이건 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경제적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쉬운 게 뭘까요? 어떤 여성은 자기 본국에서 중상층이었기 때문에 밥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한국에 와서 뭐를 해야 될까요? 본국에서 먹었던 디저트를 막 레시피를 자기도 공부해서 우리 출신지의 음식이다 이렇게 파는 거죠. 또 아프리카나 아니면 거기에 나온 채소들을 자기 땅에서 경작해서 아프리카 출신 이주나라 난민에게 팔아야 되는 거죠. 또 자신들이 별로 입지 않았던 전통적 의상들을 자기 맨날 수트만 입고 다녔는데 그래서 금융은행에 다녔는데 지금 그거로는 자신의 어떤 존재성 자체를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 옷들을 만들고 가공해주고 수선해주고 뭐 경기도 지역의 다문화 행사 때 그 옷을 입고 나가서 거기서 사례비를 받는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어떤 뿌리 문화를 운반하는 어떤 모순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본국에서는 수치 안 했는데 그런 패션이라든가 또 예술품 사업을 많이 합니다. 거기서 다른 나라에서 자신들의 어떤 아프리카나 아니면 그 중동의 조각품 또는 예술품들, 옷 이런 것들을 수입하여 그걸 판다든가 하면서 이들이 한국에서 하는 일이 이들이 문화적 뿌리를 그대로 옮겨서 실행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하지만 이들은 이미 엄청나게 코스모폴리탄하고 트랜스내셔널한 형태로 본국에서는 경험했고 그 다음에 해외 이동 경험도 상당히 많은 사람이지만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면서 하향 평준화된 뿌리 문화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전통적인 인물처럼 보이게 만들어내는 법적 불안정성, 경제적 불안정성, 새로운 상승 기회의 박탈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들이 그렇게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적 공적 영역, 가족 지역사회, 국가 육체적 정주지는 여기 바로 내가 서울에 있는 어떤 구로동에 사는데 육체적 정주지와 자기가 끊임없이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상상력은 디지털 초국적 정보 네트워크를 끊임없이 받아들이면서 이런 현재 육체적 정주지와 그 다음에 초국적인 어떤 정보 네트워크 사이를 끊임없이 매개하고 연결함으로써 더 좋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지속적인 여정의 과정이 있어요. 제가 인터뷰한 많은 여성 난민들도 지금 한국에 살지 않으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영국에 있었을 때는 파키스탄 출신 여성이었는데 아이 열심히 기르고 남편과 살려고 했지만 남편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 정치적으로 이제 고문 같은 걸 당해서 오는 트라우마 때문에 끊임없이 소리를 지르거나 부인에게 폭력을 가하는데 이 폭력이 더 이상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를 때리기 시작하는 그 상황을 딱 접하고 나서 이 파키스탄 여성은 저한테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 정보를 호주에 가서 난민 신청을 다시 하고 인정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더 좋은 삶이라는 것들은 이들이 비록 자원이 없고 협상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네트워크도 부족하지만 이들이 바로 그런 취약성 때문에 더욱더 초국적
이주자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주 여성들의 경험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여정 남편이라는 개념입니다. journey husband. 이거는 이주 연구를 하시는 분, 특별히 인신매매 연구나 아니면 난민 그의 이주 통로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남성 후견자죠. 그러니까 뭐 좋은 의도로 돌봐주는 사람이 아니라 여정 남편, journey husband는 출발국에서 도착지까지, 이 말이 처음 나왔던 것은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이주를 하는 많은 난민 여성들의 경험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아프리카의 국가를 떠나서 배를 타고 또 어떤 섬에 도착하여 또 유럽의 본토로 들어간 이 과정에서 일종의 여성들을 돌봐주는 남성을 말합니다. 이 남성은 여행 중 여행을 가능하게 하고 도착지에까지 일종의 돈을 받고 데려다주는 남성이겠죠. 때로는 인신매매자입니다. 때로는 밀수업자입니다. 때로는 후원자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안에서 어떤 부분에 이 여성과 다양한 거래를 하죠. 여성들은 취약하기 때문에 돈으로 다 낼 수 없으면 그 과정에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던가, 이 사람의 빨래를 빨아준다던가, 이 사람이 정상적인 이주자로 패스하기 위해서 부부 역할을 해준다던가, 이런 사람들을 여정 남편이라고 합니다. 많은 이주 여성들이 처음에 공식적으로 인터뷰를 한두 번 할 때는 여정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고 그냥 여정 남편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내 남편이다. 그래서 딱 얘기하다 보면은 본국에 오리지널 허즈밴드가 또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아니 이렇게까지 자유롭게 여정 남편 아까 해서 물어보면 사실은 본국에나 제3국에 남편과 자기의 아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이 과정에서 한국에 와서 이 여정 남편, 한국에 와서도 일자리나 정보나 아니면 정착을 위해서 한국 남성이나 본국 출신 남성들과 동거를 하거나 합니다. 다 여정 남편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얻고 내가 여기서 이제 난민의 자격을 받고 정주하면 본국이나 제3국에 있는 자기의 아이들을 데려올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주 여성의 경험을 듣다 보면 오리지널 허즈밴드, 파트너, 러버 이런 개념이 중첩적으로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제 난민 연구를 하시는 분도 이 여성들의 섹슈얼리티를 의심해요.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지면 이 여성이 일종의 프라스티튜트야? 계속 뭐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이 사람이랑 6개월 동거했다 그러고 3년 한국 남자랑 살았다 이러는 걸 보면 어떤 여성들의 섹슈얼리티를 의심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이동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와 자신의 아이들을 돌보고 싶어하는 것 때문에 이런 식의 불안정성을 극복하는 하나의 젠더화된 취약한 조건 안에서 이루어지는 젠더화된 실천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임금 노동 얻거나 일자리도 여성이 가면 안 줘요. 그런데 어떤 남성이 이 여자 나랑 동거하는데 사장님 일자리 좀 주세요 하면은 주거든요. 그런 방향에서 정보, 주거 지원, 그다음에 아이가 있는 여성은 당장 살 데가 없으니까 어떤 남성이 본국 남성이나 아니면 한국 남성의 집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하면서 주거의 안정을 이루는 거죠. 하지만 여러 가지 또 이주 여성들이 그 난민 여성들이 혼자 왔다 갔다 할 때 엄청나게 성적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 파트너다, 내 남편이다 이렇게 하면 조금 사람들이 이 여성을 존중하죠. 그래서 이주 여성의 많은 후견인 역할을 하는 여정 남편의 존재와 그 다음에 여정 남편에 의해서 안전과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또한 동시적으로 성적 착취와 경제적 통제와 갈취, 또 유기라는 어떤 성적 억압도 받는다라는 거죠. 여정 남편이 이 여성을 이태원의 러시아 바에 강제로 댄서로 고용하여 거기서 나오는 임금을 다 여정 남편이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정 남편은 아무런 장기적인 책임이 없기 때문에 곧 떠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난민 여성들 중에는 싱글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주 여성들이 자신의 문화적 표식이라든가 종교적 표식을 어떤 방식으로 한국에 경험하는가를 좀 보면은 실질적으로 제가 2019년에 예멘 난민 여성들을 인터뷰하면서 들은 얘기인데
엄청나게 이런 스토리들이 많더라고요. 길을 가는데 어떤 아줌마가 내 뒤에서 히잡을 벗겨요. 한 번은 길에서, 한 번은 마트에서 이걸 당했다고 해요. 한국인들에게 히잡은 열등하고 위험한 어떤 이슬람 문화, 무슬림들의 문화적 표식이고, 그 문화적 표식을 담고 있는 여성의 신체를 어떻게 훼손하든 그것은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행위인 거죠. 너 왜 그렇게 이런 문화를 한국에 왔으면 한국식으로 살아야지 하면서 히잡을 벗긴다던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한다던가, 일자리를 얻어서 하루에 5번 기도를 할 때 일터에서는 한 번이나 2번밖에 안 해요. 근데 그 5분을 못 참아주는 거죠. 그리고 돼지고기 맛있는데 왜 안 먹냐 하면서 계속 삼겹살 먹으라고 그러고 하고, 입맛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아닌 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우리도 무엇이 도덕적이고 무엇이 비도덕적인가를 할 때, 여기 무슬림도 마찬가지로 할랄과 하람이라는 매우 불결과 신성 또는 위험과 안전, 정결함과 더러움이라는 이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오히려 자기의 정체성을 어떤 부분에서 여기서 불안정한 상황에서 내가 여기서 잘 살아내야 돼, 아이를 잘 길러내야 돼,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강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에서 많은 무슬림 여성들이 남성들의 걸 벗길 건 없잖아요. 무슬림 남성들이 그걸 안 쓰고 다니니까 여성들이 계속 여성 신체가 표적화되어지고 위협당하고 경멸당하는 경험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유일하게 식당에 취직한 거예요. 오직 한 번의 찬스. 내가 여기 한국에서 한 번 일했다. 미국에서 몇 년 산 식당 사장님만 나를 받아줬다. 그 식당 사장님이 자기는 미국에 몇 년 살아서 오픈 마인드다. 내가 이슬람 히잡 쓰는 거 다 안다. 그리고 자기가 싱글맘이라고 하고 아이도 있고 한국말도 못하고 히잡도 쓰지만 일 열심히 할 테니 받아달라고 해서 사장님이 고용을 직접 하지 않고 주방 아줌마한테 괜찮은지 물어보겠다. 그래서 주방 아줌마가 이제 처음에 와서는 했는데 주방 아줌마들이 벗기고서 왜 히잡 쓰냐, 너 왜 이렇게 엉덩이가 크냐, 살이 많냐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이 한국에 와서 자기의 문화를 갱신해요. 거의 약간 두건인지 히잡인지 모를 정도의 심플리파이드 버전이라는 게 있어요. 특별히 만들어서 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종교적인 어떤 실천을 하고 동시에 새로운 문화가 요구하는 어떤 갱신과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심플 히잡, 그러니까 약간 거의 막 우리나라의 그 두건 같은 것처럼 하면서 심플 히잡을 만들어서 씁니다. 그리고 자기 딸들이 히잡을 이제 그러니까 약간 이제 월경을 하게 되고 그러면 히잡을 쓰는 게 기본적인 룰이지만, 딸이 학교 다니면서 히잡 쓴 소녀로 계속 더 거기서 신체적인 폭력과 열등함에 대한 모욕을 받을까봐 엄청나게 딸의 히잡 착용을 지연시키는, 아버지가 히잡 착용을 해도 여기 우리 애가 자발적으로 대학 가면 착용하면 된다 하고 엄마가 계속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시공간적 거리두기 인식론이 굉장히 강한 거죠. 이 난민 여성이나 무슬림 이주 여성들이 한국에서 정주하기 굉장히 어려운 조건은 한국인들이 엘로크로닉 디스턴싱이라는 인식론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이죠. 다른 나라와 자신의 자국의 문화나 경제적 주의는 완전히 격차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내 옆집에 살아도 이 사람은 다른 시간대, 전통과 과거와 열등의 시간대에 놓여 있는 것처럼 거리를 두는 인식론입니다. 그래서 무슬림 또는 난민 이주자들이 한국에 와서 상당히 사업가로 성공한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지역사회에서 경제활동도 하고 학교도 다니지만 여전히 우리와 그들은 동시대적 코이발한 존재가 아니더라고 하면서 소통과 어떤 협상과 협력과 관계 맺기에 어떤 의지도 갖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시공간적 거리두기 인식론이라고 하는데, 지금 문제는 난민이 정착을 못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다문화라든가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교섭하는 능력이 상당히 없는 동질화된 사회라는 것으로 우리 내부의 문화 크리틱이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난민 여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뿌리 문화를 잊지 않고 내가 다시 베리얼 사이트로, 묻힐 장소로 계속 귀환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 문화의 상상적 실질적 재생산자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난민 여성의 모성을 보면 출산을 통해서 나도 내 가족을 여기서 만들어 나간다라는 가족 만들기의 감각이 굉장히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받은 한국 사회에서의 모욕과 차별이 우리 아이들에게 대물림된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인식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호주의적 사회화를 시킵니다. 너 나가지 마, 밤늦게 다니지 마, 위험과 위협부터 아이를 보호하고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게임하는 애들이랑 놀지 마, 어떤 케이팝 춤추지 마, 여러 가지 형태의 금지, 타부, 경계짓기라는 것들을 재구조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은 엄마 얘기를 안 듣죠. 그래서 이런 식의 새로운 방식의 마더푸드에서 나오는 경계짓기의 재구조화가 자녀들이 혹시나 자신들이 겪은 차별과 낙인의 그림자가 자녀들에게도 드리워질지가 전전긍긍하면서 아이에게 우리가 여기 사실 난민으로 살고 있는 거거든 하고 말을 하는 부모가 상당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뜩이나 취약한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에게 너 우리 한국 사회가 무시하는 너 난민이야 라고 말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엄마 우리가 왜 나 학교 잘 다니고 태권도를 배워요? 태권도 단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국기원에서 뭐라 그럴까요? 국민 아니야? 체류 외국인 아니네 합법적. 뭐 아무 인정도 없는 G1 비자네, 기타 비자네, 단따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스포츠 분야 이런 것들이 아직 국민 중심의 개념으로 다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해가 나 열심히 애들 뭐 태권도 너무 잘하는데 왜 내가 승단 시험을 못 봐?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상황이 좋아지고 아이들이 잘 적응하고 사회적으로 어떤 희망과 기대를 갖고 살아간다라는 걸 알게 되어지면 한국에서 조금 더 장기적 정착할 생각을 하지만 자기의 취약성과 자기의 경제적 불안정성, 그 다음에 어떤 낙인이 아이들에게 계속 대물림된다라고 생각하면 언제 제3국가로 이동할까? 라는 끊임없는 타이밍을 모색하는 형태의 초국적 실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난민 여성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술 먹을까봐, 아이들이 그 학교 급식에서 할랄 후드가 없으니까요. 음식, 대중문화에 빨리 노출돼서 옷 벗고 춤추고 그럴까봐, 종교, 언어 이런 것이 항상 위협적인 요소로 들어오는 거죠. 한국 사회가 빨리 아이들을 조기 성애화시킨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아랍학교에 보내기도 하고 게임을 못하기도 하는 엄청난 또 규칙과 또 경계짓기의 재구조화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한 난민 아동의 한국에서의 교육권 실태 연구를 보면은 이런 이주 난민 여성들의 이 돌봄에 대한 것과 학교 군교육 현장에서의 교사들의 생각들은 항상 엄청난 많은 문화적 오해를 서로 갖게 돼요. 그래서 이주 여성들은 나름대로 엄청나게 많이 아이들을 돌보고 아이들이 학교 교육을 잘 받기를 원하지만 이 아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골칫거리 문제 학생으로 낙인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민 아동들이 한국 아동들보다는 결석이 잦아요. 그렇다고 맨날 결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선생님들은 우리 부모들은 우리 오늘 아이가 아파요 할아버지 만나러 가야 하면서 소위 말해서 다양한 형태로 사유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언어가 안 통하고 구글 트랜슬레이션 번역기를 통해서 간신히 선생님한테 할 때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은 아이들이 결석을 하고 지각을 하게 되면 훈육이 부족하다, 부모의 교육열이 없다, 한국에서의 교육의 의미와 중요성을 모른다 하고 이미 갖고 있는 무슬림, 난민, 가족에 대한 어떤 편견들을 더 강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들은 의료보험이 있지만 난민 신청 중에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의료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조금 열만 나도요 쉬라고 해요. 난민 부모들은. 왜냐하면
이걸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더 큰 병이 걸려서 의료보험도 없는데 이 아이를 치료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픈 거거나 기침 콜록만 해도 쉬라 그러고, 한국 사회가 아이들을 놀지 못하게 하는 숙제도 많고 경쟁도 많으니까 아이들이 그런 상황에서 점점 그걸 못 따라가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오히려 쉬고 집에서 잘 먹고 하면서 급식도 입이 안 맞아서 안 먹는 애들이 많으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많은 나라들이 종교적 행사가 있어요. 줌족의 종교적 행사, 뭐 아니면 친족의 종교적 행사, 시리아 사람들의 종교적 행사가 많고, 그 다음에 국가 의례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추석 명절 같은 겁니다. 그런데 난민 어머니들이 이렇게 쓰는 거 보니까 We have a party라고 써요. 그거를 뭐 무슨 리추얼이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라마단 금식 기간이 끝난 다음에 실컷 먹고 하는 며칠간의 이런 거를 다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교사들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파티라고 써요. 그냥 파티. 그래서 아이가 갈 수 없다. 그러면은 교사들은 의심합니다. 무슨 파티가 그렇게 많아? 돈도 없다는데. 가난한 주제에 파티를 그냥 놀고 먹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 번역 불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온 무슬림 출신, 시리아나 예멘 출신의 아이가 막 정신이 없고 까불고 막 또 애들 때리고 그러면 다른 한국 애들도 똑같은 짓을 하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많은 여성 교사들이 꼬마 무슬림 테러리스트라고 상상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어떤 부분에서 그렇다면 분명히 얘는 폭력을 행사하고 정신이 산만하고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이 경험을 제가 연구를 해보니 교육 경험이 매우 불연속적으로 구성됐다는 것이죠. 시리아에서 바로 나와서 한국에 온 거 아닙니다. 시리아에서 몇 년 전에 나와서 뭐 이집트도 갔다가 또 다른 나라도 갔다가 뭐 알제리도 갔다가 말레이시아에도 갔다가 한국에 와서 아동들의 교육 경험이 불연속적이에요. 비연속적이에요. 학교를 처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아이동들은 어떻죠? 2~3살 때부터 딱 어린이집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습 다 받아요. 유치원에 다 다녀요. 신체가 매우 교육의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선생님한테 집중해야 되고 이런 거 다 압니다. 그런데 난민 학생의 경우, 난민 아동의 경우에 유치원에 다니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유치원은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의무교육이 아니라서 유치원에 35만 원, 40만 원 내고 보내지 못한 경우도 많아요. 아동들은 초등학교에 와서 이 아이들과 막 하고 그런 게 너무나 지금 좋을 뿐 아니라 한국 학교가 훈육하고 있는 신체를 갖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이슬람 문화가 여성을 무시하고 자녀 체벌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라고 해서 이 아이들마저도 다 뿌리 문화의 어떤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운반하는 아이라고 편견을 갖는 것도 사실 문제가 많죠. 부모들은 오히려 한국 사회에 빨리 동화돼서 우리의 뿌리 문화를 잃고 내가 나중에 다시 전쟁이 끝나면 돌아갈 상황에서 아이들이 또 적응을 못할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민 여성 또는 난민 여성의 사회화와 머더푸드, 모성 실천이 한국의 학교 현장에서 많은 오해들을 또 갖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난민 여성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나게 서로 단결해서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사회적 생존, 또 자신들의 목소리를 만들고자 하는 많은 형태의 디아스포라 정치를 수행해 왔습니다. 이들이 무력한 존재가 아니죠. 굉장히 고학력자에다가 어떤 부분에서 잘 살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죠. 이거는 옆에 사진을 보시면 에코팜무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난민 여성 문화 공동체 단체였습니다. 거기서 만들어냈던 많은 어떤 예술품이죠. 이것을 판매하면서 경제적 자립을 이루었는데, 박진숙 대표님이 처음에 설립했다가 콩고 여성인 미아 씨가 대표로 있다가 작년에 더 이상 이 NGO를 생존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해서 이제 문을 닫게 됐습니다. 또한 Wise Women Association, 스스로를 Wise Women Association이라고 한 것은 2018년에 안산에서 콩고 출신의 도르카스 선생님께서 설립한 난민 여성 네트워크인데, 22년부터 함께 안산에 있는 어떤
땅을 얻어서 아프리카 채소를 길러서 그것으로 경제활동을 하여 여성들이 갖고 있는 불안정한 경제 상황을 공동체적 협력으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일종의 자립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왜 아프리카에 많은 사람들이 난민이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퍼블릭 톡도 많이 하십니다. 와하는 한국 이주 인권연대에서 만들어낸 박정영 활동가가 엄청나게 힘을 기울여서 만들어낸 인천에 설립한 아랍 난민 여성들의 오아시스 쉼터라고 부르는 와하가 있습니다. 이 와하는 팔레스타인 전쟁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을 초청하여 왜 팔레스타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그 정치적인 어떤 목소리를 내거나, 이번에 아랍 무슬림 여성들의 이주 여성에서 많은 오아시스라는 책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한국 사람들과 소위 문화 번역의 가능성을 계속 타진하고 있습니다. 바라카는 2018년 서울시 용산구에 김기학 이집트 선교사였던 기독교 선교사가 설립했는데 이주 여성과 아동 지원 단체예요. 제가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명랑하고 막 처음 왔는데 선생님 교수라면서요. 막 그걸 물어보고 너무 명랑. 우리 아이들은 막 이러고 있는데 인사도 안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너무 명랑해서 아니 대표님 아이들이 어쩜 이렇게 활발하고 적극적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신들이 하고 싶은 거 눈치 안 보게 하는, 소위 말해서 공교육 상태에서 끊임없이 나와 일반 아이들 그 선생님의 태도에 대해서 눈치 보던 거 없이 공부 같이 하고 숙제 같이 하고, 그리고 엄마랑 같이 있거든요 또 애들이.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코로나 때 그 상황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이태원 라볶이라고 라면 떡볶이 판매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참여한 난민 여성들에게 45만에서 50만 원으로 월 수입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경력과 학력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난민 여성들이 문화 역량과 정치 역량을 동시에 만들어내는 거는, 우리가 문화권의 개념이 뭐냐면 이민자들이나 소수자들은 주류 문화를 당연히 이주한 사람이니까 배울 권리가 있겠죠. 동시에 자신의 고유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복합 권리를 갖고 있는 존재라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난민들은 사실은 굉장히 트라우마 상태에서 뿌리 뽑힘의 과정에 있고, 여전히 이 여정에서도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계속 모색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다양한 문화를 때로는 재생산하기도 하고 재구조화하고 통역하고 번역하기도 하고 새롭게 이식하고 새롭게 융합하기도 하면서 심리적 불안도 해소하고 생존도 모색하고 정보도 취득하고 사회적 결속을 만들어 가기도 하고 문화적 자존감과 책임감 있는 어머니라는 자기 위안을 획득하는 이 여정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난민 여성의 사회적 장소를 우리가 사유할 때 탄생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야말로 민주주의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내가 백인으로 인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모든 권리를 독점해야 돼? 내가 한국 국민으로 태어날 때부터 나의 국적을 부모에게 상속받았으니까 탄생의 권리가 곧 모든 사회적 권리 아닌 거죠. 여성이라는 어떤 생물학적 존재로 태어났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가 일터나 아니면 학교 교육이나 모든 어떤 정치적 대표성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주변화돼야 돼? 탄생의 권리로 사회적 권리, 정치적 권리, 모든 민주주의가 허용한 다양한 권리를 독점할 수 있다고 믿는 게 바로 권력이죠. 가부장제, 백인우월주의, 계급주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내가 이런 신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누구와 이 권리를 협상하고 나눠 가질 필요가 없다. 나는 모든 권리를 독점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확장적 민주주의 상황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라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난민 여성이 갖고 있는 복합적인 고통, 삶의 불규칙성, 희망의 기획들을 경청하고 복잡하게 사유하면서 일상의 코스모폴리타니즘으로 이동하는 한국 사회의 기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한국인들도 민족국가, 뿌리, 탄생의 권리로부터 거리두기가
하면서 확장적 민주주의를 위해서 윤리적 위치를 갖게 되었다라고 보죠. 성소수자의 권리도 인정해야 한다. 또 이주민의 기본권도 수용해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탄생의 권리와 거리두는 어떤 많은 정치적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화저촉지대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선주민이나 이주민 모두 임시적이나마 의도적으로 일상의 코스모폴리타니즘을 실천할 수 있는 역량과 경험을 수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주민과 난민에게 적응하라고 요구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탄생의 권리에서부터 벗어나 협상과 교섭과 확장적 민주주의를 가능한 일상의 코스모폴리타니즘이라는 사회적 장소성을 구성해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일상적 코스모폴리타니즘은 전면적으로 내가 널 다 이해해,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살아야 한다라는 허위적 교류가 아니고 전면적인 상호 이해와 평등에 도달한다라고 믿기보다는 적어도 우리가 갖고 있는 차이를 극단적인 방식의 양립 불가능성으로 환원시키거나 아니면 그런 방식으로 발화하지 않고 공정과 공생을 위한 상호 인정의 의도적 노력의 결과로 구성하는 어떤 장소성, 어떤 감정들, 어떤 권리의 협상 과정,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저는 여기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초과됐습니다. 감사합니다.